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민주당에서 검수완박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한국형 FBI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밑에 FBI 두겠다 이랬는데 합의안에도 그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을 보니까 갑자기 이게 증발이 된 겁니다. 한국형 FBI가 사라진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수사권을 주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정치권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의식해서 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잠시 후에 이 미스터리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투표안을 받아들여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장제원 실장은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선관위가 국민투표 안 된다는 건 이거 월권이다,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국민투표. 동아일보 3면의 기사인데요. 이준석 대표도 적극적으로 당이 국민투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측, 법 보완해서 검수완박 국민투표 붙이겠다. 민주당에서는 요건 자체가 안 된다. 하지만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권한. 국민투표법 개정해서 추진한다. 선관위가 국민투표 불가하다라고 입장 냈더니 장제원 실장이 합의기관이 어디서 월권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반발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이제 마무리하겠다.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중수청. 미스테리인데 합의안에도 들어있었던 중수청. 괄호 열고 한국형 FBI 괄호 닫고 이게 갑자기 증발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경향신문 4면입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왜 뺐을까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뺐을까요? 궁금합니다. 미스테리예요. 일각에선 법무부 장관 밑에 두겠다고 하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표되니까 이거 쓱 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한동훈 무서워서 중수청도 뺐다. 대안이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사실인지 따져보죠.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마스크. 뉴스 속보 들어와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월 2일부터 실외에서 바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인수위는 5월 말에 해제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 이거 하루 만에 정부가 다음 주부터 쓰지 마세요라고 한 겁니다. 이거 마스크 쓸지 말지 두고도 묘하게 신구 권력의 갈등 양상으로 비춰집니다. 정부는 왜 다음 주부터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하는지 갑자기 인수위에서는 그거 걱정된다, 마스크 벗으면 안 된다라고 왜 밝혔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국민들 건강 철저하게 따져서 결정된 건지 아니면 신구 갈등의 연장선 끝에서 나온 건지 이거 논란될 걸로 보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600억.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아이고 함께 보시죠. 우리은행 직원이 600억을 빼돌렸는데 10년간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 우리은행 믿고 예금 맡길 수 있겠습니까? 대우 일렉 인수 무산돼 생긴 계약금 관리하던 직원이 3차례 걸쳐 인출했는데 은행이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600억 원이 넘는 대형 횡령 사건 몰랐다는 게 더 황당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비 내리는 금요일 아침 빗줄기를 뚫고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 김영주 전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장제원 실장의 아이디어 국민투표 좋다. 이준석 대표도 국민투표 가자. 선관위는 국민투표 안 된다라고 입장 밝혔는데 장제원 실장이 월권이다라고 발끈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작합니다.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권한. 검수완박 시기에는 어쨌든 4월에 민주당이 마무리. 국민투표로 뒤집겠다. 강행한다는 의지입니다. 장제원 실장이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발끈했습니다. 선관위가 대통령 권한인 국민투표를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월권 아니냐라는 겁니다. 장제원 실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선관위 누가 얘기해? 선관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월권 아닌가요?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습니까? 투표의 명부 문제만 정리를 하면 입법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지금 일단 장제원 실장 불쾌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좀 고민 좀 해보고 고려도 해봐야 되는데 그거 없이 선관위에서 안 된다라고 발표한 거 이거 월권이다 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선관위 누가 얘기했나요? 김병민 대변인. 네. 장제원 실장 기분 나쁜 측면은 선관위에서 고려도 안 해보고 빠르게 입장을 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안건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 선관위에다 공식적으로 질문을 의뢰한 것도 아닌데 이런 입장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선관위가 정치적 행위에 발을 들인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할 수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선관위가 조금 입장이 빠르게 나온 측면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사전투표 논란에서 보듯이 많은 국민들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 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예. 정말 조심조심 걸어도 부족할 선관위가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자칫 지금 현재 있게 되는 당선인 측에 대해서 불리한 여론들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장제원 실장은 저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선관위 누가 얘기했냐? 왜냐하면 그 국민투표 카드가 나름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을 마지막으로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라는 매우 꽤 중요한 의미인데 그러면 선관위는 예.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법을 보완해야 되는 일이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국회가 돌아가고 있는 일을 보셔요. 이 헌법상 그리고 실제 형사사법 체계에 근간을 드는 법을 단 며칠 만에 일사천리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게 국회입니다. 예. 아니, 법상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국회가 다 조정해서 법 처리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바탕으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여야 정치권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건데 이걸 너무 앞서서 언급을 꺼내며 정치적으로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도 뒤로 한 발 물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투표를 가게 되는 내용들은 아마 이토록 중차대한 일들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예. 정치권이 어떻게 밀어붙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이제 눈살이 찌푸려지는 정쟁의 국면으로 가지 않도록 진짜 입법부가 여러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 할 수도 있다. 선관위가 월권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투표 자체가 지금 뭐 무효거나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것. 장제원 실장, 투표 임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 어려운 거 아니다.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빠르다. 당선인 측, 민주당이 보완 입법도 반대한다면 국민 여론 무는 행위 자체를 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국민들 여론도 못 묻냐?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그러고 보니까 궁금하긴 해요. 여론조사마다 뭐 결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인 여론조사가 검수완박 이거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민주당에서 이번 검수완박 중재안 같은 경우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지금 속도전으로 꼼수를 쓰면서 강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윤석열 당선인은 아니 국민에게 한번 여론 묻자 왜 반대하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익진 해석해 보시기에. 그냥 드라이하게 법적으로만 보면 헌법 예. 72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교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 투표는 그냥 우리 국민들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투표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 조항에서 중요한 것은 예.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첫 번째 주어예요. 대통령은. 그다음 두 번째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두 가지가 중요하지 외교국방 통일 뭐 이런 것들은 기타가 들어있기 때문에 외교국방 통일은 중요한 우리나라 국가 사항 중에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량으로서 이거는 정말로 국민투표할 만큼 필요하다라고 인정될 때에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헌법의 그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헌법 규정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졌느냐? 국민투표법이 만들어졌어요. 아, 국민투표법이라는 게 있군요. 예. 그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에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국민들 있잖아요. 예. 재외 국민들 투표 그 관련해 가지고 절차가 좀 정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예. 근데 헌법 불합치 결정은 뭐냐면은 위헌 결정의 일원 하나의 종류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건 뭐냐면 위헌성은 강하지만 그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유효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당장 그 위헌이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예. 그 국회에서 이런 위헌적인 법을 빨리 바꿔라. 그때까지는 유효하다. 이게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라고요. 재외 국민들이 조금 더 넉넉하게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면은 국민투표 자체는 유효한 거다. 네. 아니 지금 원래대로 하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 그냥 그 헌법재판소에서 시한을 정하지 않았으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도 지금까지 유효한 법이에요. 그 자체가. 자체가. 그런데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다라고 또 사족을 붙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뭐 국회가 여태까지 뭐 검수완박법 중요하다라고 5년 동안 뭐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와서 부랴부랴 하는 국회가 고쳤겠습니까? 안 고쳤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아니 헌재에서 고치라고 했는데 왜 안 고쳤어요, 국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숙제 시켰는데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 개기는 애들 있잖아요. 뭐 거의 뭐 똑같은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 얘기하신 줄 알고 순간 움찔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 국민투표법 위에 헌법이 있는 거예요. 헌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국민투표법의 일부 아주 작은 규정이 미비하다고 해서 네. 이래서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컨대 지금 이거는 그냥 국민투표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진짜로 국민투표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개헌이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선관위의 논리대로 한다면 국민투표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개헌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게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선관위가 뭔가 지역적인 이유를 갖고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받을 만한 소지의 타이밍에 입장을 낸 것 같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관위가 뭐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깊이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냥 위헌 결정이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인데 그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다음에 법에 어떤 원리가 있냐면 일부 무효의 법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의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사소한 부분들 하나가 그 무효가 되면 예. 나머지 것들은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공직선거법에 그 재외국민 관련된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 규정들 준용해가지고 하면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사실은 그 국민투표는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거지 국민투표법을 보면 이 국민투표가 예컨대 이제 됐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뭐 한 검수완박 법이 무효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절차 같은 것들은 많은데 국민투표법 결정을 갖다가 끝까지 보면 결론은 허탈해요. 그냥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예컨대 선거법이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반하면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국민투표법에서는 아무런 그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뭐 재외 그 국민 관련해 그 사소한 절차 때문에 국민 투표를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잠시만요. 네네. 거기까지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묘하게 아니 국민들에게 뜻은 물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국민 뜻도 못 묻게 하냐라는 이야기로 윤석열 당선인 쪽이 반격을 가하는 모양새. 그러니까 입법 독주 대 국민 투표 밀어붙이기. 이런 국면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저희는 여당으로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국회에서 7, 8년 동안 좀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 지적도 있는데 당 차원에서 개정안 발의할 게 이런 것부터 먼저 입법하기 위해 노력해야 됐는데
역시 민주당은 본인들에게 필요한 것만 이제 골라서 강행 처리하는 이런 버릇이 있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당연히 조속한 정비에 나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즉각 개정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떨까요? 이 국민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반대입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이런 소리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합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은 헌법에 어디에도 없다. 굉장히 초헌법적인 발상이고. 자,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초헌법적이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온도 차이가 좀 상당해 보이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민주당의 반응은 어떤 이유입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왜 이제 뭐 대통령의 권한인 것도 맞고 알아요.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 보면 재외동포에 대한 선거인 명부가 만드는데 2달 걸려야 된다. 그게 대충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 얘기도 이번 지방선거에 걸자 예. 하니까 사실 선거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무리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선관위가 국민투표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시간이 없다. 예,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2014년 불합치도 재외동포의 권한을 좀 무시하거나 줄인다는 뜻 때문에 불일치 판결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지방선거에 걸어서 하자라고 하니까 이것은 권성동 고하기에 대한 제안이고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조차도 이게 왜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뜨뜻미지근하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국민투표를 진짜 국민에게 뭐 묻고 안 묻고가 아니라 권성동 구하기로 본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게 성공한 거죠. 지금 국민투표로 프레임 전환을 가져온 거죠. 예. 하자라고 어떤 보수 결집을 할 수 있는 이건 선거용이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투표를 한번 해보려면요. 지금 4월 말인데 6월 정도 하자. 6월 지나서 6월 말 7월 달에 최소한 재외동포도 참여하거나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법 개정을 통해서 이와 같이 굉장히 국난이 우려되는 그야말로 뭐 국가의 통합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재외동포의 말하자면 권한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예. 단수를 정하는데 지금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개정할 수가 있냐고요. 국민의힘이 아무리 개정하자 해도 개정이 되겠냐고요. 민주당이 반대하겠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떠들고 예.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개정안 입법도 전혀 받아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손해 볼 건 없다. 이런 정치적 판단할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의를 하고 개정안 예. 발의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 기본적으로 2달에 걸치는 그야말로 어떤 예. 뭡니까 준비 기간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번 한 달 앞으로 나온 지방선거에서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도 헌법을 뛰어넘는 어떤 그 위헌적 발상일 예.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김영주 의원님의 해석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검수완박하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으면서 무슨 국민투표 일부 법 개정하는데 2달이 걸리냐라고 또 역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결국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장면은 장제원 실장도 윤핵관, 이준석 대표도 국민투표 밀어붙이겠다,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 권성동 의원은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때 합의안도 다르게 받아왔더니 국민투표 반응도 조금 달라요. 들어보시죠. 당선인 측이 제안하신 그 국민투표 아이디어 대해서 연락 받으셨는지랑 구체적으로 연락받은 바는 없고요. 인수위의 당직자가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은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제대로 물어보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가 저는. 이거 묘해요. 이재명 기자. 같은 윤핵관인데 이게 사실은 윤핵관이 아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우스갯소리 나오고 검수완박 합의안을 두고도 권성동 원내대표 혼자 스탠스가 달랐다. 그런데 이번 국민투표도 윤석열 당선인 장제원 실장 이준석 대표 하는 얘기랑
권성동 원내대표 반응은 김영주 의원님 표현대로 뜨뜻미지근해요. 고육지책이고 이게 뭐 연락받은 바도 없고 이런 반응 왜 나온 겁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는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을 안 좋았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합의를 하면서 사실 분위기가 반전돼 버렸죠.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폭주의 명분을 줘버렸죠. 그런 점에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당내에서도 많은 이제 비판이라든지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장제원 비서실장 쪽과 권성동 원내대표 쪽에 그 다음 스탠스가 전혀 상반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 국민투표 붙인다는 건 이것은 강대강 충돌로 가는 거죠. 그야말로 양쪽이 다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자, 과연 국민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건 국민투표라는 건 뭐 중간이 없는 거죠. 이기냐 지냐 둘 중에 하나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강대강 충돌을 가는 건데,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합의한 이유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죠. 소수 뭐 지금은 이제 야당이지만 집권 여당에 대해 소수 당으로서 사실은 막아낼 방법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아니면 중대 범죄 중에 두 가지 부패와 경제 범죄라도 남기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소수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약간 불쌍한 소수 여당의 원내대표의 스탠스를 유지했던 건데, 사실 장제원 원내대표가 꺼낸 국민투표 카드는 정반대입니다. 그게 강대강 충돌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서실장. 그렇죠. 장제원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국민투표 카드를 정말 진정어리에 예. 꺼내고 간다면 어떻게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물러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더 이상 어떤 약자 프레임으로 약자 스탠스로 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지금 권성동 원내 표현에 따르면 당선인 측이나 어떤 쪽으로부터 연락받은 법 없다라고 했잖아요. 혹시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연락 안 해준 겁니까? 연락을 안 해주진 않았겠죠. 우리 연락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미 뭐 속보가 다 나왔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한 양쪽의 어떤 스탠스 좀 다른 그런 미묘한 기류의 차이는 좀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권 원내가 굳이 당선인 쪽으로부터 연락받은 거 없다라고 밝힌 이유도 또 뭔지 좀 궁금해요, 김병미 대변인.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 바로 이 정도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중재안이 처리 통과되고 나서 주말 사이 여론이 안 좋았고 당선인과 모종이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냐. 그리고 나서 한동훈 후보자와 이준석 대표 간의 전화 통화가 있으니까 한동훈 후보자 전화 한 통화에 일이 바뀐 것 아니냐 등에 대해서 소위 말한 과거에 있었던 청와대 하명 프레임 등으로 옮아가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당연히 상당했을 겁니다. 고민정 의원이 그거 주장했잖아요. 한동훈 네. 타노스설. 네, 무튼 민주당으로부터 그런 거친 압박들이 나오게 되기 예.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인수위에 있는 당선인 시효가 어느 정도 충분한 내용들의 교감이 있더라도 모든 국회에서의 일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입법부의 일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규정을 그렇기 하는 때문에.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국민투표에 대한 일은 장제원 의원이 이제 언급을 꺼냈습니다마는 여전히 이제 국회 내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함께 가자 말자에 예. 대한 컨센서스가 아직은 서 있지 않는 내용이어서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다. 이거를 권성동 원내대표마저 가자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뒤로 돌아갈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인 판단으로 아마 적정 수준에서 국민의 여론을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내용들을 아마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핵관끼리 다른 목소리가 아니다라는 네. 의견. 이재명 기자가 보는 것과 김병민 대변인이 보는 게 좀 달라요. 흥미롭습니다. 한동훈이 손가락 하나 튕겨서 타노스처럼 이걸 뒤집었다라는 얘기를 주장했던 고민정 의원이 국민투표에 대해서 집무실 이전도 국민투표로 묻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고민정 의원. 한동훈 타노스설 최근에 제기했었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면 국가 안위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청와대 용산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붙이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앞서 이제 말씀 주시는 중에 제가 잠시 끊어들었는데 네. 이 고민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고민정 의원이 대통령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통령 되시면 하라.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헌법책도 지금 찾아봤는데 예. 다시 대통령의 재량으로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물론 이제 그렇게 건의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해당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제 생각에는 물론 청와대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검수완박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 정말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 두려울 정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왜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국회의원들 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뭐냐? 국민들을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정권 교체돼서 새로운 집권당 측에서 이렇게 반대를 한다면 저 같으면 오히려 먼저 국민투표 붙여달라. 그래서 민심을 갖다 정확히 읽자. 거기에 따라서 하자. 그래서 국민투표에서 만약에 검수완박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결정이 나면 그러면 엄청난 그 힘을 갖다 얻을 것인데 왜 그걸 안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OECD 국가들 중에 기소권, 수사권 분리된 나라 제가 봤을 때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그런 것도 마치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처럼 이렇게 국민의 여론을 오도하거나 그 국민의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말로 국민을 원한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뜻을 묻는 것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정혁진 변호사님의 의견, 개인적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교수단체가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왜 국민투표 안 된다는 건지 월권이다라는 게 교수단체 성명인데 함께 보시죠. 그제 헌법 불합치로 인해 국민투표 불가하다라는 선관위의 발빠른 입장. 어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긴급 성명.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 선관위 빠져라 이거죠.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행위다. 라고 교수단체는 선관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소신파 그룹 중에 조금박희라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공교롭게 저희 돌직구 출신입니다. 조응천, 박용진, 금태섭. 그런데 그중 공수처에 반대하고 기권 표시를 했다가 결국 그 이후에 민주당을 탈당하게 된 금태섭 전 의원이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재인 정부가야말로 정말 검찰공화국이 아니었나. 조국 장관을 수사하고 또 이제 전직 검찰총장이 야당에 들어가서 대통령으로 당선하고 여기에 대해서 복수하겠다. 감정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검찰을 혼내주고 복수하겠다는 거 이상이 아닙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조국을 수사해? 감히? 복수하겠다라는 의도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또 흥미로운 주장인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일부 당내 강성 지지자들은 그런 의견을 냈다고도 볼 수 있죠. 아, 일부 맞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어디에도 있을 겁니다. 어떤 당에도 강성 지지층이 있고 합리적 논술을 뛰어넘는 범주가 있는데 예. 그럴 때 사실은 당이 중심을 잡아서 실제로 어떤 그런 과정을 가더라도 정치가 뭡니까? 명분과 실리를 가지는 건데 명분을 가지려면 그야말로 방금 뭐 정익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팩트에 준하는 어떤 근거를 가져야 되겠죠. 그동안에 검찰이 어떻게 해왔고 너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국민들이 잘 모르시지만 지나치게 많은 권한들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중에 어느 정도는 사실은 너무 과하다. 딱 검찰이나 법조인 내부에도 동의하는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걸 다 없앤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성적인 수준과 합법적, 합리적 수준을 뛰어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저항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현재 뭐 법조계나 어떤 학계에서 주장도 저는 과하다고 봐요. 법조인들의 편향적, 법조인 중심의 어떤 시각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저항하는 것도.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그런 것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라도 국민투표를 붙이더라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자기 논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자기 논리의 목소리들이 지금 안 보인다. 지금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굉장히 역시 선배 국회의원답게 중요한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게 이 장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3번 질문을 받았지만 3번 다 답변을 회피했어요. 왜? 그렇게 좋은 거. 왜 지금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하느냐에 대한 왜에 대한 질문을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에이, 조국 그 수사한 거에 대한 복수잖아. 맞지? 그거밖에 없어.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 기자.
답을 좀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왜 지금? 지금 뭐 김재현 잘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모두가 지금 궁금해하는 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왜 이렇게 혼돈스럽게 어쨌든 간에 70년간 이어온 한 국가의 형사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그런 입법을 하면서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없이 안건 조정위원회라든지 필리버스터 무력화하면서 이렇게 뭐 위장 탈당을 하면서 회기 쪼개기를 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이제로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가 이제 복수다. 지금 금태섭 의원 얘기한 것처럼 결국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그리고 현 정부를 향해서 월성 원전 1호기 뭐 경제성 조작 사건, 그다음에 뭐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등 현 정부를 향한 수사들을 막기 위해서 결국 복수심에서 하는 거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결국 양양자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놔두면 문재인 청와대에 있는 인사 20명은 감옥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뭐 실무자가 얘기했다는 걸 들었다는 거죠. 결국은 복수와 두려움으로 설명되는 것 아니냐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추측인 거죠. 뭐. 근데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지금 행태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좋은 거면 얼마든지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설명하면서 타협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늘 정책이라는 게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복수냐 두려움이냐로 자꾸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미스테리 내지는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 의문, 그 미스테리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국형 FBI 얘기 많이 나왔어요. 검찰보다 더 좋은 FBI 우리가 만들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 수사권 주면 된다. 법무부 장관 밑에 FBI 두겠다. 중수청. 그런데 합의안에도 분명히 중수청을 설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보니까 이 중수청이라는 FBI라는 게 쏙 빠졌습니다. 증발이라는 조간신문들의 표현이 많은데 증발 미스테리 왜 뺐냐? 왜 증발했냐? 자, 그 의문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중수청이 어떻게 쏙 빠졌는지부터 함께 보시죠. 이 중수청이 중요한 이유가 검찰에게 수사권을 박탈해서 어딘가에는 수사권을 줘야 이 수사가 마비가 안 돼요. 공백이 안 나오는데. 여야 합의 중재안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1년 6개월 내에 신설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이첩하겠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대안입니다. 대안이 없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로 이어져선 안 된다라는 비판 여론이 높았는데 그 대안이 한국형 FBI 중수청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제 본회의에 민주당이 상정한 개정안에서는 유일한 대안이었던 한국형 FBI 내지는 뭐 중수청, 요게 요 문구가 쏙 빠졌습니다. 삭제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드리는 질문, 왜 뺐을까? 왜 삭제했을까? 왜 증발했을까? 왜 없어졌을까? 황운하 의원은 지난 2월에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중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누구 산하에? 법무부 장관 산하에.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명칭은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그 소속은 법무부 산하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문점. 지난 2월부터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서 중수청에게, 한국형 FBI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목 놓았던 이 중수청을, FBI를 왜 뺐을까? 돌연. 법무부 장관 산하에 라는 말 때문 아니냐, 한동훈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때문에 중수청 증발 미스테리. 조홍천 의원은 앞서 우리가 중수청 빨리 만들자고 독촉한 게 우수일 수 있다.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칼끝이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 법무부 소속, 청장 임명 대통령 권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밑에 중수청이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 간부. 윤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의 중수청이라는 대형 권력기관 갖다 바치는 꼴이라 빼지 않았겠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한동훈 무서워서 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김명임 대변인, 네. 이 미스테리입니다. 이거 왜 갑자기 쓱 소리 소문 없이 쓱 빠졌을까요? 한국형 FBI가 아니라 한동훈 FBI가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게 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뭔가에 대한 불신,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칼자루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니 근데 이거 합의안에도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유일한 대안인데 이 법 개정하면서 이거 쓱 빼면 안 되잖아요. 합의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애당초 민주당이 만들었던 안, 그리고 중재안, 법사위에서 처리한 안, 본회의에 올라간 안 이게 다 다르니까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이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안이 뭔지에 대해서 서로 해석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솔직히 이 법안에 대해서 내용 전부 다 꼼꼼히 들여다보셔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결국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조정해서 한국형 FBI라고 하는 중수청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 다 빼버리고 나면 그다음에 구멍난 수사는 누가 보완할 수 있지?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도저히 다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두려워서 중수청 설치를 안 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 만약에 경찰이 현 정권 아래에서 움직이게 되는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했을 때 그럼 경찰의 수사권도 뺏어갈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전문가도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이쯤 되면 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향신문도 이렇게 썼잖아요. 법 통과돼도 뇌관이다. 중수청 설립 조항 왜 뺐냐? 왜 뺐을까? 이거 왜 증발했을까? 의문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설마 한동훈 때문에 이걸 뺐다라면 이건 정말 이 법안 추진의 명분조차 흔들릴 수 있을 텐데 왜 뺐을까? 김용주 의원님, 왜 뺐을까?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당선자가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날 민주당은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 신의 한 수를 뒀다. 법무부 장관 이하의 한국형 FBI 안을 만드니까 당선자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 시킨 거잖아요. 장군 멍군한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실컷 해갖고 한동훈한테 갖다 바친다 생각하니까 그 순식간에 그것을 빼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누가 절차적 정당성도 없어지고 실제로 법의 정신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좀 있다가 보면 저거는 아마 누가 행정심판 들어가면 이 절차 자체가 무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제가 심지어는 생각할 때 지금 다 표결한 이 안이 맞는가? 혹은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저 안에 동의해서 가는 것인가? 법사위 소위 안에 몇 사람의 아주 자기들끼리 어떤 생각 가지고 바로 즉시적으로 뺐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쓱 뺐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최소한의 대통령이 제거할 수 있는 명분, 국회의장과 합의한 사항이라는 것 자체도 어긴 거예요, 민주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법의 정신도 최소한 이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혹은 3대 범죄로 놔둔다는 안 자체도 무의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김용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중수청을 설치한다라는 조항을 쓱 뺀 것도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다 공유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순식간에 눈앞에서. 확인 안 됐으면 어떤 법인지도 모르고 표결했을 수도 있어요.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자, 그러면 민주당의 누군가는 이걸 왜 뺐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그래서 부칙에라도 넣자.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그거를 부칙에 넣거나 이런 거를 반대한 거예요. 그래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확인해 보시죠.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는 우리는 부칙이라도 넣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중수청 설치를 반대해서 뺀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합의해온 합의문에는 이게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합의문 내용이고요. 이렇게 중수청 한국형 FBI 설치한다. 1년 이내 발표. 권성동 원내대표도 저기 사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걸 합의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박주민 의원의 방금 주장과는 합의문이 상당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수청이 돌연 삭제된 미스테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성일종 의원입니다. 중수청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증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고 경찰이고 그런 수사를 못하도록 만들고 그런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이죠. 애매모호하게 빠져 있는 상태지요. 그렇군요.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에이 설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두려워서 이 대안 중요한 건데 수사를 어디에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게 삭제됐겠습니까? 일단 저는 박주민 의원 말씀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여태까지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안 한 게 있었습니까? 저는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조금 전에 화면에 떴지만 아주 그 합의문 그 8조인가요? 6조인가요? 거기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에 입법하고 입법한 후 1년 내에 설치한다. 그다음에 위원 13명인데 민주당이 위원장하고 7대 5대 1로 위원 구성한다.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 왜냐하면 중수청이 만들어진 다음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 합의대로 한다면 만약에 중수청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검찰 직수권은 직접 수사권은 계속 남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왜 그랬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 뺐을까?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나마 제가 추측을 해보면 민주당이 좀 정신을 차린 거 아닌가. 왜냐하면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20년, 50년 집권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마 민주당이 정권 교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집권당으로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다시 정신을 제대로 차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요. 그 중수청이 생기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새로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조직은 임명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검찰이 그냥 그대로 쭉 남아 있었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예 대통령님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반발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와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데 중수청이 새로 만들어지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로 민주당이 걱정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수청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 열의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공수처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김진욱 처장이 공수처장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거는 윗선에서 어떻게 하라라고 그러면은 그 조직이 어느 정도 틀을 잡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중수청은 그 집권당한테 유리한 거지 다수당이나 반대당한테 유리한 것이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적미적하는 것이 아닌가 저로서는 그렇게밖에는 추측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정익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것과 관련해서 중수청에 국민의힘이 하도 반대해서 부칙에서 넣자 말자 해서 빼진 거다. 물론 합의안과 부칙을 넣지 말지는 별개의 이야기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익진 변호사 얘기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데 그 얘기는 또 왜 안 들었냐? 라는 의문점은 해소가 안 돼요. 자, 두 번째 의문은 그러면 중수청 설립도 빠졌으면 누가 수사하냐? 대안이 없다라는 건데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은 좀 혹시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을까요? 돌연 왜 빠졌을까? 왜 뺐을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죠. 지금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뺐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장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합의문은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청법 부칙에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안을 넣느냐 안 넣느냐는 사실은 합의문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다. 그러니까 합의 내용은 뭐냐면 정확하게 사개특위를 만든다. 그리고 사개특위가 6개월 내에 입법을 한다. 그리고 나면 1년 내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한다. 그것이 합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사개특위를 만드는 건 국회 운영위의 권한인 거죠. 그러니까 국회 운영을 통해 사개특위를 만들면 사개특위가 6개월 내에 중대범죄수사청을 관련한 입법을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1년 동안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합의 내용을 봤을 때는 저걸 꼭 굳이 검찰청법 부칙에 넣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윤호중 위원장은 판단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과연 진실이 뭔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민주당도 이제 깨달은 건 분명한 거죠.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놨을 경우에는 한동훈 검사장에게 지금 정익진 변호사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결국 설립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떻게 만들지의 권한 자체를 윤석열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이제 1년 예. 반 뒤가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 겁니다. 그 설립을 어떻게 할지가. 물론 이제 그걸 입법화하겠죠. 근데 과거의 공수처 논란대로 돌아가면 그때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했던 건 이겁니다. 공수처를 분명히 민변 중심으로 해서 민변 수사처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을 수사하는데 전력을 쏟을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의심이었던 거죠. 똑같이 가겠죠. 민주당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설립의 주체가 되면 결국은 본인들에게 유리할 게 전혀 없겠죠. 그런 점에서 결국은 부추기에 못 박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했을까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부추기에 왜 넣는지 안 넣는지조차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병민 비대위원도 말씀했지만 그야말로 그러니까 박병호 중재안이 다르고 그것을 통과시킨 수정안이 다르고 다시 지금 본회의에 올라간 셀프 수정안이 또 다릅니다. 또 달라요? 아니 이렇게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겠다면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허점투성이로 만들어도 되는 건지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정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원안 다르고 박병석 의장 중재안 다르고 이번에 민주당이 수정한 셀프 수정안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박병석 중재안에는 6대 범죄 중에 두 개 범죄만 넣었었죠. 많이 달라요? 경제범죄. 예. 수정안에서 거기다 선거사범 다 넣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셀프 수정을 왜 했냐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부패와 경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하려다가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중이라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중에서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등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것이 미처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또 셀프 수정을 내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법안이 제대로 된 법안인지 자체를 알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중수청 FBI는 석연치 않은 타이밍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라졌다 이 말이군요. 궁금합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이번 주는 다 갔고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면 본격적인 청문회 국면이 시작되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가 4일로 예정돼 있죠. 4일로 잠정 합의가 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한동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여야 합의를 짓밟고 국회의장과 여야 전체가 합의한 사안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의사결정은 만사 한통운이면 프리패스일 것입니다. 자, 고민정 의원의 한동훈은 타노스다라는 거에 이어서 만사 한통이다라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패셔너블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당당해서 불편하다.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한 표현 아닙니까? 패셔너블하고 당당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패셔너블하고 당당하면 안 됩니까? 패셔너블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또 한 패셔너블 했었는데 어쨌든 조홍천 의원 지적이에요. 후보자답게 행동하라. 그러면 패셔너블 하지 말고 당당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로도 들립니다. 다른 걸 염두에 둔 것 같다. 혹시 5년 후 어나더 윤석열. 이게 방점이 있겠죠. 김병민 대변인님,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또 조홍천 돌직구 출신의 조홍천 의원의 비판인데 조홍천 의원님이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돌직구 쇼에 나왔을 때도 항상 제 의상을 보면서 네.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기억이 나는데 예. 아니 좀 타당한 비판을 하셔야죠. 타당한 비판을. 그러니까 지금 비판할 게 없으니까 저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굉장히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후보자가 당시에 나왔던 안경의 브랜드는 뭔지 가방 같은 경우는 완판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패션이 무슨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가 한 패셔너블했죠. 예. 그리고 강경화 장관에 대한 모습들을 가지고 그 외모를 비판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텀블러를 들고 나오면서 뭔가 또 여기에 대해서 보여지는 면에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 초기 출범했을 때 쫙 참모진들이랑 같이 자켓 벗어 던지면서 이렇게 셔츠를 올리게 되는 모습들, 이미지의 상당 부분 연출했던 모습들도 기억이 납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아마 그런 것들을 연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걸어왔던 모습들을 보면은 계속 한 패셔너블하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요. 이런 외형적인 부분 말고 도대체 왜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한지에 대한 논리적인 얘기를 청문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잘 못하게 되면 이 법사위원회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되치기를 맞았던 일이 또 재현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조홍천 의원이 너무 패셔너블하고 당당하다, 불편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진짜 패셔너블한가? 이것도 또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출국길 장면 우리 제작진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패셔너블한 측면이 뭐 그닥 패셔너블한 것 같지도 않은데요. 저는 어찌 보면은 이제 패셔너블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체형 자체가 예를 들면 정혁진 그 변호사님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똑같은 옷을 입었을 때 태라고 하지 태가 한동훈 태가 나잖아요. 정혁진 변호사를 어떻게 입혀야지 태가 날까요? 지금 아니 왜 멋진데요? 멋진데. 죄송합니다. 태 좋습니다. 네.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그런 면에서 약간 슬림하다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법무부가 갖고 있는 상징이요 균형입니다. 천칭 같은. 천칭. 이제 그런 면에서 한동훈 한동훈 지금 후보자는 너무 아주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명쾌하다. 그런 부분이 조금 혹은 너무 논쟁이 세다. 되고, 너무 세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가장 우리가 이제 장관 중에서 답변을 제일 잘한 장관을 전 환경부 장관 곽규로 장관님을 모범으로 연습을 해요. 그분은 어떻게 답을 하냐면 저 의원님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은 맞습니다만 답이 없어 결론. 답이 없어요. 그게 가장 모범적인 장관의 답이거든요. 무슨 한동훈 지금 장관 후보자는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한 거다. 맨날 이렇게 쟁론 부딪히다가 볼일 다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조홍천 의원이 높아심에서 얘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다. 자 그렇게 되면 정혁진 변호사의 반론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뭐 반론할 건 없고요. 왜냐하면 팩트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조국 전 장관과 한동훈 후보자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서울대 법대 선후배 지간인 걸 떠나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인물도 좀 되고 그 다음에 키도 한동훈 후보자가 보기보다 커요. 그래서 아마 조국 전 장관하고 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제일 공통점은 뭐냐면 젊었을 때 두 사람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래서 법조인과 그 교수 차이가 있지만 조국 교수 아주 젊은 나이에 서울법대 교수가 됐고 한동훈 후보자도 젊은 나이부터 이제 검사로서 딱 잘 나갔는데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를 싫어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한동훈을 보면은 조국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그래서 민주당에서 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의미가 그 내심이 조홍천 의원님 말씀 속에서 어느 정도 비춰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이제 다음 주면은 청문회 국면 시작됩니다. 지난 한덕수 총리 청문회가 파행됐기 때문에 치열한 청문회 국면이 예상됩니다. 일정 한번 체크해 보시죠. 궁금하실 텐데 5월 2일 한덕수 총리 원희룡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2일에 잡혀 있군요. 한덕수 총리는 이틀간 합니다. 2일, 3일. 그리고 3일 논란의 정호영 복지부 장관 청문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4일 아마 여야가 뜨겁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4일 예정돼 있고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특별 생방송, 특집 방송으로 청문회 국면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 마스크. 마스크를 두고 묘하게 친구 권력 간의 신경적 양상으로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너무 빠르다. 실외에서 바깥에서 마스크 쓰는 거 해제하는 거 너무 빠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이틀 만이죠. 김부겸 총리가 다음 주부터 마스크 벗어도 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 김부겸 총리입니다. 일부에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혼자만 산책을 하거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됩니다. 야외에서라도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해 주실 요청드립니다. 들으셨듯이 김부겸 총리가 5월 2일부터 다음 주부터 실외에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안 써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그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이죠. 5월 하순에 상황 보고 판단해야 된다. 지금 이거 해제하는 거 너무 빠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실외 마스크를 다음 주에 당장 벗기보다는 5월 하순 정도에 앞으로 20여일 후 정도에 한번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고 그렇게 권고를 한 거죠. 이거 이렇게 되면 묘해져요. 지금 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 집무실이 좀 뭐 마땅치 않다, 마뜩치 않다, 저렴한 지도자로 안 된다, 뭐 굉장히 신경전들 막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그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책무나 다 하시라 막 이렇게 막 하던 차에 이제 마스크 갖고 묘하게 인수위에서는 안 된다. 그러자 바로 벗어도 된다. 이게 참 묘합니다. 이재명 기자, 이거 묘해요. 안 묘합니까? 묘하죠. 그러니까 묘하다기보다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인수위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먼저 우려를 표명했죠. 예.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김부겸 그 우려를 알고도 김부겸 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현 정부에서 결국은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제 해제한 건데, 예. 물론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인원 제한을 최근에 해제를 했죠.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오히려 확산세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안정적 관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도 의무를 해제하는 것도 큰 어떤 확산세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뭐 그 판단 자체를 뭐 존중하고 이유는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인수위에서 그러니까 다음 정부죠. 차기 정부에서 다음 달 한 20일 정도까지 그리고 앞으로 한 20일 정도를 더 착용하는 건데 사실 뭐 국민 입장에서는 그 20일도 길 수 있지만 어떻게 저희가 500일 넘게 지금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정도 더 본 다음에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굳이 또 왜 이렇게 서둘러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완벽히 우리가 이제 극복해냈다 뭐 이런 이미지를 좀 만들고 싶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자,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지난 얼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물고 넘어지면 물어버리겠다 이랬습니다. 예. 자, 만약에 20일 뒤에 확산이 됐습니다. 다시. 그러면 차기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탓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겠죠. 해제한 게 문재인 정부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그냥 공을 한 20일 뒤에 새 정부에 넘기면 새 정부는 아무도 탓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굳이 물론 20일 뒤에 당연히 확산이 안 돼야겠지만 굳이 이렇게 전 정부를 탓할 수 있는 여지들을 왜 만드는 거죠? 저는 그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차기 정부가 알아서 판단하고 책임도 차기 정부가 지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 이유가 자꾸 그러다 보니까 검수안박하고 묘하게 겹쳐서 계속 자꾸 딴지를 거는 것 아니냐, 어깃장을 놓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자꾸 주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총리와 정부 입장에서는 인수위의 우려까지 고려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국민들의 어떤 답답함과 어떤 과학적인 것, 방역 상황, 그러면 어떤 전파력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겠으나 여러 가지 뒷말이 남는 것 또한 한 단면이다라는 지적이에요. 이러면 인수위 입장에서 좀 기분 나빠질 수 있습니까? 기분 나쁜 내용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책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방역 조치의 일환 과학적인 내용들에 근거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들 수밖에 없죠. 예. 셀프 엔데믹을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5월 9일 임기 마지막 전에 정말 최고의 방역을 보였다라고 하는 내용들의 정치적 선언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비판 피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또 이런 내용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6월 1일에 있는 지방선거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들 혹시 민주당이 그런 내용들을 국민 앞에 선전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묘하게 맞아떨어질 수도 있겠죠. 지금 보이게 되는 건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지난날을 돌이켜봤을 때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방역 조치를 확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작년도 가을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사실상 코로나가 종식되는 상황처럼 보여지면서 방역을 풀었다가 다시 황급하게 서둘러서 조였던 모습들을 몇 번 우왕좌왕했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총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하는 모든 일들이 완벽하다고 보기 어려워요.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에 있으면서 코로나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해서 어저께 발표했던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그 기업들이 그동안 코로나 2년 동안 받았던 피해액의 규모를 처음으로 추산을 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이제 곧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이 방역 조치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일관성을 지켜가기 위해 조금만 더 협조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뜨거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전쟁 안 끝났습니다. 전쟁 안 끝났고 북한은 우리가 100% 신뢰를 줘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현역 군 대위가 북한의 공작원에게 포섭이 돼서 우리 군의 기밀 정보를 빼돌리다가 뒷덜미가 잡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 공작원. 함께 보시죠. 사건의 전말입니다. 옛날 얘기 아니에요. 냉전 시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간첩이 된 현역 장고 군기밀 유출. 북한 공작원이 텔레그램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A씨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A씨가 현역 장교 B대위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줍니다. B대위는 그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차고 영내에 반입해서 KGX 해킹을 지원합니다. 군부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 대가가 뭐였을까요? 나라를 배신하는 대가? 조국의 기밀을 넘기는 대가가 뭐였을까요? 어이없게도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북한 공작원이 B대위에게는 4,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A씨에게는 7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줬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 공작원의 해킹 장비 함께 볼까요? 자, 이게 해킹 장비라고 합니다. 포이즌 탭이라고 하고요. 북한 공작원이 건넸다는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함께 볼까요? 자, 이겁니다. 초소형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최첨단 007 장비까지 동원을 하고 비트코인을 넘겨주는 대가로 조국을 팔라고 했던 겁니다. 이재명 기자, 어떤 정보를 노린 겁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지금 이 육군 현역 대위가 넘긴 정보가 뭐냐면 지휘 통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작전을 할 때 각 부대의 지휘관들이 서로 소통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걸 만약에 해킹하게 되면 각 부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작전들을 지시받고 펼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북한이 그냥 앉은 자리 손바닥으로 우리 군의 상황을 다 지켜보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시스템을 현역 대위가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을 한 번도 북한의 그 간첩이라고 해야겠죠. 간첩 만난 적이 없습니다. 6년 전에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얘기를 하다가 포섭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해킹을 이제 여러 번 시도했었죠. 그때는 주로 이제 악성 코드를 심어서 해킹을 해왔던 건데 이제 거기서 우리 군도 많이 대응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현역 군인을 포섭을 해서 현역 군인을 통해서 해킹을 시도하는. 근데 이것이 과연 한 명만을 대상으로 했겠느냐,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아무리 비대면이 유행이라고 해도 북한 공작원이 비대면을 포섭을 해요, 이제 간첩을? 비대면을 포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포섭된 것도 황당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받은 게 글쎄 그 액수가 많다 적다는 이제 뭐 각자의 판단이 다르겠지만, 뭐 아는 사람들은 그 정도를 받고 정말 이렇게 중요한 기밀들을 넘길 생각을 했다고 하셔도 믿기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전 군이 지금 만약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명만을 지금 북한이 포섭했을까, 만약에 더 있다 그러면 정말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런 점에서 군 전체가 지금 한번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그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북한 공작원이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서 손쉽게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하고 현역 장교 둘을 섭외한 거예요. 포섭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 군 기밀을 넘기려 했습니다. 소름 돋는데 이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거 항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서해 공무원 피살됐을 때도 제가 볼 땐 굉장히 미온적으로 우리 정부가 대응했어요. 네네. 이거 김정은에게 뭐 얼마 전에 친서도 받았다는데 항의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항의할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요. 지금 이재명 부장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K6라고 해요. 뭐냐면 커맨드 앤 컨트롤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코리아 조인트가 붙어가지고 KJCCS 이렇게 딱 되는데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게 해킹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산을 공격하라고 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그 산이 아닌가벼 이렇게 돼버리면 그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군이 아예 지휘 통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거 해커들이 마음대로 이걸 조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전쟁할 때는 간첩들이 주명했거든요. 그래서 뭐 삼국지나 열국지나 이런 걸 보면 세작들 딱 뿌려가지고 정보 얻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런 C4I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도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무기를 갖다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런 것인데 그다음에 지금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일개 대위가 저런 포섭을 당했다라고 한 것인데 만약에 영관급 그 이상의 사람들이 포섭돼서 이건 우리가 찾아내고 적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지만 만약에 적발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하고 그 육군하고 그다음에 안보지원사령부하고 이런 데에서 정확하게 한번 스크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김영주 의원님. 제가 이제 국방부 출입하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도 출연하면서 북한이 어떤 포섭 작전을 할 때는 단 한 사람만 놓고 북한이 이런 포섭 작전을 벌인 적은 단 한 번 없습니다. 제가 단언코 여러 명에게 마수를 뻗었고 그 중에서 걸려든 게 이것 한 명일 테고 분명히 더 있을 거예요. 네. 제가 느낄 때는 우선은 포섭된 사람들이 주로 큰 빚을 지고 있거나 특히 도박을 많이 하거나 또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는 군 장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색을 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가상화폐 거래소에 해킹이 들어가면 그 유저들 중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가장 크게 손해본 사람을 찾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손해본 사람 바로 만회해줄게. 뭐 유니스압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내 요청만 하나 들어주면 바로 당신이 손해본 거 만회시켜주겠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졌어요. 법이 허술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북한의 해커들이 침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지금 현재 뭐 핸드폰 이게 많아가지고 일반 장병들이 수시로 군 안에서도 휴식 시간에 뭐 도박을 한다든지 인터넷 뭐 투자를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그와 같은 북한의 어떤 포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국정원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즉 국정원의 2차장도 이번에 사이버 쪽으로 그 뽑은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제철소라든지 국가기관 산업에 북한이 랜섬웨어를 깔아놓고 돈을 바로 보내지 않으면 또 암호화폐를 보내지 않으면 그걸 컨트롤할 수 없게 사고가 나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북한이 지금도 암호화폐를 받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그 돈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협박을 해서 다른 어떤 군의 작전 합참에 있는 직원 중에서 도박에 있거나 빚이 큰 사람들을 물색해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주면서 이렇게 국가기관을 혼란시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정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 공개하죠. 세 번째 소식은 이겁니다. 우리은행에서 한 직원이 600억을 빼돌렸는데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600원을 빼돌린 것도 황당한데 더 황당한 건 아무도 몰랐다가 더 황당하죠. 초대형 횡령 사건 전말 2010-2011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 주관한 우리은행. 매각 불발로 계약금 578억 별도 계좌로 관리를 했습니다. 매각이 불발됐어요. 계좌를 관리하던 차장급 직원 A씨가 세 차례에 걸쳐 614억 원을 빼돌렸어요. 원금 플러스 이자. 그런데 우리은행이 10년간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내부감사 통해서 그제 614억 어디 갔지? 경찰에 고소합니다. 잠적 뒤에 경찰의 자수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저거 다 회수했을까요? 회수 못하죠. 그걸 어떻게 회수합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은행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고요.
별도 계좌하고 이게 은행 이란에 대해서 그 경제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이란에 그 보내지 못한 쏴주지 못한 그런 사정이 있었고 이 사정을 그 은행에 이제 아마 본점의 핵심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니까 나름 우리 은행에서는 굉장히 엘리트 직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요건 요렇게 하면은 되겠다. 그다음에 일단 어떻게 생각을 했을 것 같냐면요. 600억이잖아요. 예. 600억 가지면은 보통 사람들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뱅커니까 은행을 잘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면은 목돈 가지고 돈을 불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로 뭐 돈 좀 벌고 나머지 채워 넣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그다음에 설마 600억을 다 썼겠습니까? 상당 부분은 그 은닉해 놨겠죠. 그거를 이제는 검수한 바 거의 돼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경찰에서 얼마나 회수를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회수가 안 된 나머지 부분은 우리은행에서 사용자 책임 지어가지고 다 그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600억을 경찰한테 안 들키고 은닉할 수가 있을까요? 다 찾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은행원이니까 그 계좌 자체를 해지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국이 풀어줘가지고 그 이란에다가 돈을 줄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은행 계좌가 해지되고 그 돈이 어디 갔지 이제야 발견된 거니까 아하. 그 감시 시스템에 구멍이 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아무도 모를 수 있을지 암만 생각해도 의문입니다. 이거 경찰이 은닉자금까지 다 찾아내야겠어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두고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신경전을 벌입니다. 30분대 출퇴근 교통혁명으로 도민 여러분께 매일 1시간씩 여유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지하철보다 3배 빠른 GTX로 30분대 출퇴근 시대를 열겠습니다. 10년이 넘어서 녹슨 배관을 끌어안고 사셔야 되는 분들이 1기 신도시, 5개 신도시 분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에는 정밀 안전진단 규제를 좀 완화해서 웬만하면 면제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요. 이 경기도 선거에서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전 후보를 동원하는 전략을 짰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돕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지금 대선 패배 후에 아무래도 조금 본인의 입장이 있으시니까 제 생각에는 뭐 본인의 그런 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우실 거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김동연의 선거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선거다라는 것을 계속 부각하고 있고 김은혜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계속 파고들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얘기 그리고 이재명 후보 얘기 나와서 또 하나의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 측이 모바일 게임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재민 게임이었는데 거기에서 최고 기록을 세운 랭킹 1위가 사라진 초밥 10인분이라는 아이디의 랭커였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99,999점이니까 당연히 최고 점수일 수밖에 없었는데 요 사라진 초밥 10인분이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어제 지난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홍보 웹사이트 게임 재밍 제공하는 게임에 참여해 1위를 차지한 닉네임 사라진 초밥 10인분 등 계정 소유자들의 자택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득점 조작을 해서 이재명 비방 닉네임을 노출했다라고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A씨, 이분이 주인이에요. 사라진 초밥 10인분. 컴퓨터 한참 뒤지고 복사본 휴대전화 가져갔다. 이게 압수수색 할 거리냐? 의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권영세 의원은 아니 뭐 이런 것도 압수수색하냐? 라고 비판을 했다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에 참여한 2030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사라진 초밥 10인분, 나다 작은 엄마, 법카 쓰고 싶다 등 이재명 후보를 조롱하는 닉네임을 썼다는 이유인데 정말 치졸하기 그지없습니다. 드루킹을 못 쓰게 돼서 여론 조작을 못하니까 이제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강제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권영세 의원은 이렇게 비판한 바 있었고 압수수색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했을까요? 점수 랭킹 가지고 장난 좀 쳤다고 하필 그 장난친 아이디가 사라진 초밥
10인분이라고 압수수색까지 하게 만드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 박민영, 청년 친화적 콘텐츠로 힙한 척은 다 해놓고 막상 청년 세대가 가장 청년다운 방식으로 응수하니 정색하고 고수고발을 남발하는 모습이 좀스럽게 짝이 없다. 여야의 어떤 상반된 입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왜 조작을 하냐. 고발, 경찰은 압수수색.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거가 아니라 사라진 초밥 10인분 민감한 문제를 하니까 입 틀어막겠다고 한 거 아니냐. 좀스럽다. 뭐 이런 상반된 반응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압수수색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아주 강력한 강제 처분은 아니니까. 그다음 사실 저는 저런 뭐 홍보용 게임이 있었는지도 잘 몰랐는데 2030도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저게 해킹을 갖다 한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예. 더군다나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저런 해킹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이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저런 그 홍보용 게임 관련해가지고 무슨 조작이 있었던 것보다 저 포함해가지고 더 궁금한 거는 진짜로 아이디가 아니고 진짜로 초밥 12인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빨리 그것부터 좀 경찰에서 압수수색도 하도 뭐 이런저런 걸 해가지고 뭐 시시비비를 정확한 걸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김병미 대변인님, 네. 경기도에서 감사 결과 했잖아요. 법인카드가 남용됐을 개연성이 있다. 경기도에서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 경찰이 사라진 초밥 10인분은 압수수색을 했는데 진짜 그 초밥이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때 이제 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됐던 거로 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했던 얘기가 선거 끝나고 나서 보복 수사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언급을 했던 기억들까지 납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대해서 김혜경 씨에 관련된 수사들이 일부 이제 진행됐던 모습들이 여전히 상황들을 기억하시는 국민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 뒤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를 잘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형평성 있게 다뤄야 될 텐데 저 내용들이 그토록 압수수색에 들어갈 정도의 무리한 내용이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지점이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저 법인카드 사용을 비롯해서 김혜경 씨 관련된 많은 논란들은 국민들이 유권자의 선택, 판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당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선거 끝나고 나서 감사, 수사 등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자,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인데 집무실 꼭 이전해야 하나 국방부 이전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국민청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한 겁니다. 토론 없이 밀어붙였다. 소통을 위한 이전이 모순적이다. 아주 강하게 임기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재차 연일 반대를 하고 있는데 강한 톤입니다. 소통을 위한 이전이 모순적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토론 없이 밀어붙였다. 이것만 듣고 보면 검수완박인지 청와대 이전인지 헷갈릴 정도인데 논란이 예상돼요. 그럼 검수완박은 토론 이씨 밀어붙였냐? 소통을 했냐?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이런 의문 들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기자? 마지막까지 논란의 중심에 이제 서 계시는 거죠. 왜 저렇게까지 또 물론 이제 뭐 최근에 이미 다 언론 인터뷰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전 이제 여러 언론에서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뭐 청와대 이전이라는 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청와대 이전이라는 게 윤석열 당선인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활용될 거기 때문에 국민적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고 또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청와대 이전이라는 게 궁극적인 본질은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제왕적 권위를 내려놓겠다, 대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만큼 더 소통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떠나는 권력에서 예비비 승인 문제로 한번 굉장히 강하게 이제 부딪힌 바가 있고 그때도 이제 문제를 하면서 근데 다시 이제 결국은 두 분이 만났죠. 만나고 나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를 이전할지는 윤석열 당선인 차기 정부의 몫이다.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또 다시 저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가 과연 물고 늘어지게 누가 만들고 있는 건지 좀
떠나는 권력의 품격이라든지 품위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염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검수완박 그럼 소통이 있었느냐? 결국 그렇게 해서 문제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결국 정쟁을 해결하고 해소하고 어떤 화합의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정쟁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특히나 퇴임하고 나면 퇴임 대통령이 될 분이 계속 정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과연 이것이 옳으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담에 이어서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조차도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면서 토론 없이 밀어붙였다라고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인을 만났을 때는 차기 정부의 몫이다, 돕겠다, 지원하겠다라고 하고서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반대해서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수완박이 국민 소통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국민적 비판을 소위 물타기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꿔서 집무실 이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앞선 선거를 의식해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용준은 어떻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아마 그게 더 예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분 다 광화문 시대를 여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토론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본 윤 당선자는 토론 없이 바로 강행을 한 거예요. 광화문을 가지 못했습니다. 용산으로 가는 과정이 거칠었습니다. 저는 두 분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었어요. 나도 사실은 청와대를 나오려고 광화문 시대를 선언했는데 결국 못 나왔다. 참 그런 것이 아쉽더라. 아주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 필요한 거고, 역으로 윤석열 당선자는 내가 광화문 시대를 얘기했는데 사실 가려니까 참 힘들더라. 돈도 많이 들더라. 왜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는지 이해가 되더라. 좀 이런 말씀을 서로 해주면 어땠을까? 서로 간에 역지사지의 말씀. 그런 것들이 없고, 당신은 안 됐는데 나는 돼. 혹은 당신은 너무 소통 없이 해. 이렇게 서로 총을 쏘고 있는 거 아닌가. 국민들한테 불안을 가중시키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정치적 포석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에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포석이 있을 수 있죠. 이제는 뭐 정치적 발언이라고 시간이 갈수록 지방선거가 가까울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럴수록 조금 더 서로를 감싸주는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정치적 논란에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속보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